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역대급 폭염이 남부지방을 덮치며 어제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사상 처음으로 42도를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극단적인 더위가 계속될 예정인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열기는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강타할 전망입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한낮 도로는 아지랑이가 피어 이글거리고 뙤약볕 아래 온도계는 금세 40도를 넘어섭니다. 경남 양산은 어제 낮 최고 기온이 42.5도를 기록하며 기상관측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기온이 42도를 웃돈 건 이번이 처음으로 양산은 벌써 닷새 연속으로 40도가 넘는 폭염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전남 광주 광양읍도 최고 온도가 4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너무 땀도 나고 너무 더운 날씨 때문에 어지럽고 해서 물가 쪽이다 보니까 온도가 그나마 좀 낮다 생각해서 왔어요. 남부지방을 뜨겁게 달궜던 극한 폭염은 이제 서쪽으로 확산합니다. 이번 주부터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열기가 태백산맥을 동에서 서쪽으로 넘어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달구게 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수도권의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를 걸로 예상했습니다. 강원 내륙과 충북에는 더위를 잠시 식혀줄 소나기가 예보됐는데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더울 전망입니다. 온열 질환자는 그제 96명이 추가되며 누적 환자는 1,889명을 기록했습니다.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14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은 최근 일주일 사이 발생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렇게 역대급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화재의 위험도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전북 김제 갈대밭에서 발생한 불은 17시간 넘게 이어졌고 동해의 한 사찰, 템플스테이 건물도 화재로 전부 불탔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밤새 이어진 불길에 갈대밭은 시커먼 재로 변했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전북 김제시 만경읍 갈대밭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7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축구장 280개 면적이 수초로 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갈대 수확장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회 작중에 멈춰서 흐림의 컨디션하고 주변에 갈대가 이렇게 불탔다고 하네요. 불타는 사찰 앞에서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줄기를 뿌립니다. 강원 동해시 삼하사 템플스테이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참가자 6명 모두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대피를 했다는 거고 어쨌든 다 지금 대피는 했거든요. 지금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예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마른 장마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화재 발생 빈도 혹은 또 화재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일반적인 화재에서도 확산도 굉장히 빠르게 될 수 있는. 소방당국은 화기 사용과 전기기구 점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두 번째 순회 경선인 부산, 울산, 경남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순회 경선 첫날 충청에서 승리한 김민석 후보를 제치고 합산 득표수에서도 1위로 올라섰는데 두 후보 간 표차가 1%포인트에 불과할 만큼 초박빙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순회 경선 둘째 날.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보다 앞선 득표 결과가 발표되자 지지자들이 정 후보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25,189표,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23,675표입니다. 득표율 46.6%를 기록한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를 2.8%포인트 차로 누르고 부의경 순회 경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득표율 9.5%에 그쳤습니다. 정 후보는 그제 충청권에서 치러진 첫 전국 순회 경선에서 불과 303표 차이로 김 후보의 승리를 내줬지만 부의경 1위를 가져가며 누적 득표수에서 약 1%포인트 차로 김 후보에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노무현 정신으로 승리하겠다며 김민석 후보의 날을 세웠습니다. 조직도 없고 국회의원도 줄 세우지 못하는 정청래가 노무현 정신으로 반드시 김민석 후보를 이길 것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나쁘지 않은 결과라며 전체적으로 승리한다고 본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부울경하고 충청권을 합쳐서 비등비등하거나 약간 밀리는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정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제주, 인천, 15일 전남, 광주, 전북 등 남은 순회 경선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17일 최종 승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당권 경쟁이 초박빙으로 흘러가면서 후보들 간 신경전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김민석 두 후보는 서로를 향해 윤리위 제소까지 언급했고 최고위원 후보들도 친명과 친청으로 갈라져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당 일각에선 심리적 분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당권주자 3명이 여유롭게 웃으며 연설장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단상 위에선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먼저 윤리위 심판을 언급하자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잘못된 비난과 선동을 한 사람들 모조리 윤리위에 제소해서 윤리위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단상에 서자마자 실명까지 꺼내며 응수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서 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상대 후보 지지자들에게 불만을 드러냅니다. 우리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이 싹 나가버리네요. 제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첫 경선에서 정 후보를 근소하게 앞선 김 후보는 감사 인사를 하면서도 정 후보의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공세를 이어갔고 반면 정 후보는 2002년 당시 김 후보의 탈당 이력을 문제 삼으며 배신자 프레임으로 맞받았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 친청 후보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친명계 서미화 후보는 충청 경선에서 최민희 후보가 자신의 연설 중 야유와 조롱을 했다며 해당 영상을 올리며 이를 비난했고 그러자 최 후보는 민주당의 흑백 논리, 일베 문화 갈라치기 행태가 피어오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합수본이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가 투표율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가운데 지난해 대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매시간 정확히 100명 단위로 투표자 수가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짜맞춘 것 같은 수치가 나왔다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선 당일 매시간 정확히 100명 단위로 투표자 수가 늘어난 곳은 전국적으로 5곳이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 이동 투표소 3곳은 오전 7시부터 11시간 동안, 창원 의창구는 5시간 동안 등 모두 5곳에서 100명 단위 투표가 계속 이뤄졌다고 기록된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국민들은 선관위가 이 정도로 썩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제21대 대선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로 이 밖에도 몇 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1명도 늘지 않은 곳이 전국 90곳, 2시간 이상 시간당 0명에서 한두 명이 투표한 곳도 14곳이었던 걸로 분석됐습니다. 투표소별 투표자 수는 당일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고 시군구별 투표율에 합산 반영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에 선거관리 전반 시스템이 포함된 만큼 지방선거는 물론 지난해 대선 등을 포함한 선관위 전산 서버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6.3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나머지 선거에서도 서버 관련된 조작 관련된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특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 조작 의혹이 대선과 총선 등 이전 선거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별도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이번 주에 눈에 띄는 일정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이번 주 여당 전당대회 2주차입니다. 두 차례 TV 토론이 예정돼 있고요. 오늘하고 수요일에 예정돼 있고, 그리고 주말인 토요일에는 전당대회 제주, 인천 지역, 일요일에는 강원, TK 지역 순회 경선이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회 통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안수사법 폐지, 이르면 내일쯤에 국무회의 의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여당에서는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연다고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오늘 청와대 앞에서 지금 회의를 열고 지도부 회의를 열어서 촉구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오늘 귀국하자마자 부동산, 주식 점검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을 규명하면서 민주당에 국정조사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네,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주말 사이에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하루씩 번갈아가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 초반에 어느 후보가 조금 더 이제 대세론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이른 분위기죠? 네, 두 후보 측 모두 셈법이 한층 복잡해진 모양새입니다. 충청권과 경남권 경선 결과를 합산하면 불과 1.01%포인트 소폭으로 정청래 후보가 앞선 상태입니다. 네. 표차로 계산해보면 1211표 차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두 후보 모두 저마다 승기를 잡았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신으로 반드시 김민석 후보를 이길 것입니다.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 제1호 조치로 당대표 직권으로 신천지 의혹에 대한 윤리 감찰을 지시하겠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청래 후보의 연고지이기도 하고 핵심 조직원들의 조직세가 강한 곳이기도 해서 자, 이 초박빙 승부인 만큼 두 후보 모두 표 계산을 하느라 굉장히 민감하게 또 분주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각 캠프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김민석 후보 측에 물어봤더니 어느 정도 선방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김 후보는 당초 7%포인트 이내로만 지더라도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쉽지 않은 싸움을 예상했는데요. 정 후보 고향인 충청에서 기대 이상으로 박빙 우세를 만들면서 정 후보 측이 예상하던 대세론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 기세로 이번 주, 다음 주 모두 상승세 이어가겠다, 이런 계산이고요. 반면 첫 주에 기선을 제압하려던 정 후보 측 과반을 자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첫날에는 다소 당황한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다만 경남권 등 최종 집계에서 박빙 우위를 점한 만큼 남은 순회 경선에서 확실히 격차를 다시 벌리겠다, 이런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양측 모두 대세론 형성에는 실패하면서 이 마지막까지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결국에 누가 승리를 거머쥘지가 궁금합니다. 이 변수로 꼽을 만한 부분이 좀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로 보면 표 비중이 좀 미미한 상태입니다. 충청이 10% 정도고요. 부울경이 6%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2주 뒤에 있을 호남 51만 명, 수도권 65만 명, 표심이 70% 이상이라 여기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선호투표제도 결정적 변수인데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있을 때 3위 후보의 2순위 표심이 1위, 2위 후보로 다시 가서 최종 계산을 다시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9%에서 10%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3위 송영길 후보를 선택한 당원들의 2순위 표심이 승패를 가르는 캐스팅 보트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 10년 만에 갑자기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통령 측근 비위 감시 자리, 이 특별 감찰관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갑자기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발표 시점부터 해석이 분분한 상태인데요. 여당이 특별감찰관 추진을 발표한 시점, 전당대회 첫 경선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한병두 원내대표가 긴급 간담회까지 열었는데요. 전당대회 국면에 대통령 견제론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 스스로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해서 명분을 약화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나 부동산, 주식 민심으로 인한 국면 전환용 카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오늘 이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부동산 주식 관련 점검 회의 한다고 아까 전해드렸고요. 네. 실제로 이 대통령 지난주 지지율을 보면 53%로 취임 후에 최저치를 기록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평가도 보면요. 잘못하고 있다가 56%로 잘하고 있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였습니다. 자, 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 대선 공약이었고 취임 직후부터 꾸준히 국회에 요청해온 사안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갑자기 한 건 아니라는 건데요. 여당은 다음 달까지 국회 추천 절차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청와대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선관위 특검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수사 범위도 이번 지방선거뿐 아니라 지난해 대선 등까지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특검의 출범 시점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네,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요. 국민추천위가 출범하게 되고 그럼 이때부터 바로 특검 후보자 추천에 착수하게 됩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뿐 아니라 지난 대선 등에서도 투표율 조작 의혹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합수본도 실제로 지난 선거 자료를 입수해서 수사 범위 실제로 넓혀질 가능성 큰 상황입니다. 장동혁 대표도 특검법 통과 직후에 올림픽 공원 현장을 찾았고 세를 늘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임 1주년인 광복절을 전후해서 당원 중심 정당 등 강조한 이런 방안을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주식, 형소법 등 각종 여당 악재에도 국민의힘이 반사 이익을 못 누리고 전국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당내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정치권 상황도 바쁘게 돌아가겠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35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히려 겨울옷인 패딩과 무스탕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미리 옷을 장만하는 이른바 역시즌 소비인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 이런 알뜰 소비가 늘어나면서 주요 홈쇼핑들에서도 해당 의류 주문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한여름 아울렛 매장에 두꺼운 패딩이 걸려 있습니다. 반소매 차림의 손님들은 패딩을 입어보고 가격표도 꼼꼼히 살핍니다. 곳곳에는 최대 70% 할인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정가 139만 원인 패딩은 41만 원, 100만 원 가까이 싸졌습니다. 너무 비싸서 사지 못했던 제품들이 있는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계절을 거꾸로 사는 소비자는 숫자로도 나타났습니다. 주요 홈쇼핑의 역시즌 의류 주문액은 적게는 40%, 많게는 340% 넘게 증가했습니다. 무스탕이나 코트 등 역시즌 패션 수요가 여름에 몰리면서 이것들이 매출로 지금 입증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자 업체들은 2월 상품뿐 아니라 올겨울 신상품까지 일찌감치 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상하고 2월이 같이 들어오고요. 물건의 스타일 수가 매우 다양한 편이에요. 소비자는 싸게 사고 업체는 겨울까지 보관해야 할 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의류회사가 돈을 버는 건 겨울 의류거든요. 겨울 의류가 보관비가 비싸요. 그래서 빨리빨리 처분해서 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여름에 겨울 옷을 사는 조금 이른 쇼핑이 고물가 시대의 알뜰 소비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만 콕 집어 전해드립니다. 키워드 나우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지옥에나 가라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올렸다는 글을 남겼는데요. 이 글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필요하면 또 보완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니 현실에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라고 하면 또 제도는 거기에 맞춰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범죄 피해자들은 보안 수사권이 없었다면 사건이 묻혔을 거라고 호소했지만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없애는 게 노무현 정신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호떡 외교입니다. 서울 출신의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부임 후 첫 주말에 남대문 시장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스틸 대사는 남대문 시장에서 호떡과 어묵을 사 먹고 상인과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등 한국계 대사로서 친근한 모습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귀한 분 여기까지 오셨네.
한국계 첫 여성 주한미국 대사인 스틸 대사가 통상 문제나 안보 협력 등 한미 간 산적해 있는 민감한 현안들을 부드럽게 풀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세 번째 키워드는 아비 교환입니다. 북아프리카 해안에 있는 스페인 자치시 세우타. 지난 주말 이곳에서 그야말로 아비 교환이 펼쳐졌습니다. 이곳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로코를 통해 약 6만 명이 한꺼번에 국경을 넘으려다 최소 72명이 물에 빠지거나 국경을 넘으려다 압사해 숨진 겁니다. 인구 8만 명의 도시에 갑자기 6만 명의 이주민이 몰려들면서 현지 주민들도 약탈과 폭동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صوفي وكذا ونمشي عند الوالده ديالي عندي في اسبانيا حتى هو كيتعاملوا شي معامله فريه والجوع ما لا حوانت فاتحين لا حتى حاجه. 결국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모로코로 돌아갔지만 이탈리아가 스페인과의 해상, 항공 국경을 폐쇄하는 등 주변국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돼 사건의 파장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나우였습니다. 어제 경남 양산에선 낮 최고 기온이 사상 처음으로 42도를 돌파하는 등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에도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이제는 수도권 등 서쪽 지역으로 열기가 퍼질 전망이라서 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낮 도로는 아지랑이가 피어 이글거리고 뙤약볕 아래 온도계는 금세 40도를 넘어섭니다. 경남 양산은 어제 낮 최고 기온이 42.5도를 기록하며 기상 관측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기온이 42도를 웃돈 건 이번이 처음으로 양산은 벌써 닷새 연속으로 40도가 넘는 폭염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전남 광주 광양읍도 최고 온도가 4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너무 땀도 나고 너무 더운 날씨 때문에 어지럽고 해서 물가 쪽이다 보니까 온도가 그나마 좀 낮다 생각해서 왔어요. 남부지방을 뜨겁게 달궜던 극한 폭염은 이제 서쪽으로 확산합니다. 이번 주부터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열기가 태백산맥을 동에서 서쪽으로 넘어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달구게 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수도권의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를 걸로 예상했습니다. 강원 내륙과 충북에는 더위를 잠시 식혀줄 소나기가 예보됐는데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더울 전망입니다. 온열 질환자는 그제 96명이 추가되며 누적 환자는 1,889명을 기록했습니다.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14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은 최근 일주일 사이 발생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뽑는 부산, 울산, 경남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첫날 충청에서 승리한 김민석 후보를 제치고 합산에서 1위로 올라섰는데 두 후보 간 표차가 1%포인트에 불과할 만큼 초박빙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순회 경선 둘째 날.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보다 앞선 득표 결과가 발표되자 지지자들이 정 후보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25,189표,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23,675표입니다. 득표율 46.6%를 기록한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를 2.8%포인트 차로 누르고 부의경 순회 경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득표율 9.5%에 그쳤습니다. 정 후보는 그제 충청권에서 치러진 첫 전국 순회 경선에서 불과 303표 차이로 김 후보의 승리를 내줬지만 부의경 1위를 가져가며 누적 득표수에서 약 1%포인트 차로 김 후보에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노무현 정신으로 승리하겠다며 김민석 후보의 날을 세웠습니다. 조직도 없고 국회의원도 줄 세우지 못하는 정청래가 노무현 정신으로 반드시 김민석 후보를 이길 것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나쁘지 않은 결과라며 전체적으로 승리한다고 본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부울경하고 충청공원을 합쳐서 비등비등하거나 약간 밀리는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정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제주, 인천, 15일 전남, 광주, 전북 등 남은 순회 경선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17일 최종 승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7박 11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귀국 직후 부동산과 주식시장 관련 점검회의를 주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크게 요동친 주식시장 대응책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 후 마지막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어떤 기회가 되든 간에 재외 교민 여러분들을 좀 많이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귀국 후 부동산과 주식시장 관련 점검회의를 주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곧 발표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지난주 유례없는 급등락을 보인 국내 주식시장 관련 대응책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인데 특히 최근 주가 변동성의 원인으로 꼽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논의 여부가 주목됩니다. 야당은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 국정조사 실시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연일 총공세 중입니다. 민심의 분노는 여론조사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국민 56.3%가 레버리지 3사를 주도한 김용범 정책실장 등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고 내일은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인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의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이란을 강하게 치겠다고 경고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로 공격 계획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조금 전엔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협상 재개 소식도 전했는데 호르무즈 문제와 관련해 합의를 이뤘고 핵 합의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We'll be hitting them very hard. And at some point they're going to say we just can't take it anymore. 이란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토요일 밤 10시 SNS를 통해 이란과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틀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으니 공격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신속한 합의를 조건으로 공격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 즉각 개방,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미 언론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 등을 타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이란도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등을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했고 쿠웨이트엔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Saturday, the U.S. State Department warning Americans in the region should consider departing and America. 긴장이 고조되던 가운데 트럼프가 입장을 바꾼 건데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전화해 공격을 만류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And they know that that type of escalation will only lead to a counter-escalation by the Iranians in which the GCC states will be the biggest victims. 이스라엘 언론은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타협안에 동의했으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청년 인구의 흐름이 정반대로 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화성에선 20, 30대가 늘어난 반면 안산에서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화성시 한 번화가. 젊은 부부와 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고 젊은 엄마들도 많다 보니까 저도 육아 공감도 많이 되고. 경기 화성시는 지난 4년 사이 젊은 층 인구가 5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많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과 협력업체가 몰려 있는 데다 동탄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도 이어졌습니다. 남편 직장이 이쪽이라 결혼해서 여기 정착하게 됐어요.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젊은 층이 많으니까. 같은 수도권인 안산은 정반대입니다. 반월 시화산단 주변 식당에선 젊은 내국인 근로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안산에서는 2030 세대 19,779명이 빠져나가 전국 77개 시 가운데 순유출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나가는 사람은 있는데 채용할 여력은 이제는 없는 거예요. 2030이 과연 여기 가서 할까요? 이런 흐름은 전국적으로도 비슷합니다. 화성, 평택, 아산처럼 첨단 산업이 커지는 도시에는 청년층이 몰리는 반면 안산, 창원, 부천 등 전통 제조업 중심 도시에서는 청년 유출이 두드러졌습니다. 주변 환경과 또 정주 요건, 그다음 인프라 이런 것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유입이 더 일자리의 차이가 청년들이 사는 도시까지 갈라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최근 불안한 경제 상황과 맞물려 늘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 법정을 찾는 젊은 세대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년 파산이란 책을 내신 박기태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변호사님, 지난해 개인 회생 신청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2030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실제로 청년들이 크게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도 이렇게 청년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한 2020년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지금 오히려 비율로 보면은 청년이 약간 줄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체적인 건수가 되게 많이 늘어서고 청년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이면 대략 코로나 시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청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인 회생까지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청년들이 도대체 뭐 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좀 주된 이유는 생활비랑 대출금,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한 조그만 그 생활비 때문에 이 개인 회생까지 이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제 대학교 4년을 다니는 동안 생활비, 학자금 대출 이런 것들이 드는데 졸업하고 나서도 최소 1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년 정도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 뒤에 취업하게 되는 직장이 한 250만 원 정도 받으면 그렇게 나쁜 게 받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취업이 어렵고 이 취업이 또 안정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250만 원 만약에 서울에서 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인 생활비로 거의 한 2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재산을 만들지 못하고 원래 가지고 있는 빚들이 있는 사람들이 충분한 어떤 재산을 축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직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간다든가 회사가 망한다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트리거, 그러니까 제가 방아쇠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때 개인 회생으로 들어가는 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거의 50%가 실직 내지는 어떤 경제적인 생활비 문제로 인해서 대출 회생이 이르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생활비에다가 기존에 쌓인 대출금까지 갚아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회생까지 신청해야 되는 기정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또 이제 최근에 보면 20대 주식 신용거래, 그러니까 빚투가 작년보다 2배 넘게 늘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빚들도 개인 회생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단 개인 회생이 뭔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개인 회생이라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최저 생계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1인 같은 경우는 한 156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250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이고 1억 원의 빚이 있다고 하면 지금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100만 원씩 36개월을 갚게 되면 3,600만 원을 갚게 되면 나머지 6,400만 원의 빚과 이자는 탕감해주는 네. 이런 게 이제 회생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약간 주식이나 코인이나 좀 도박적인 투자로 인해서 빚이 늘어났다. 그러면 3,600만 원이 아니라 이 사람이 빚으로 인해서 지게 된 빚, 예를 들어 6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이 6천만 원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식으로 흔히 변제금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갚아야 될 금액이 이 비투 때문에 한 금액만큼 늘어나는 방식으로 약간 조정이 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가능은 한데 그만큼의 빚은 갚아야 되는 좀 조건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면은 본인이 진 빚의 결국엔 상당수를 탕감해주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뭐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 빚을 지고 나중에 회생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좀 해이해지지 않을까 이런 거를 우려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 교통사고랑 비교를 많이 해드려요. 우리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자동차 보험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운전을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난다는 건 몸을 다친다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교통사고를 내는 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회생에 이를 정도의 경제적 문제는 더 개인한테 오는 불이익이나 충격들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 누구도 자동차 보험이 개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를 보전해 준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얘기하진 않아요. 오히려 안전망이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채권자들도 안정적으로 36개월 이상, 뭐 30%, 20% 되는 빚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 또 채무자들도 안정적으로 막 빚쟁이들한테 시달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돈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사회적인 안전망의 기능을 하는 역할들이 훨씬 더 크지 도덕적 해이를 논할 문제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가 빚에 이제 허우적거리기보다는 한번 재기의 기회를 주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파산을 4번 했다고 책에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파산을 한 이후에 미국에서는 좀 청년들의 재기가 쉬운 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개인 회생 이후에 청년들한테 어떤 정책이나 어떤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 도널드 트럼프뿐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의 위대한 영웅들은 거의 다 파산을 경험을 했습니다. 뭐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니콜라 테슬라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가들은 파산을 경험했지만 그 뒤에 재기에서 일어나서 이제 위대한 기업가가 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경험한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파산 같은 경우는 5년간 어떠한 대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든가 네. 회생의 경우에도 성실상환자의 경우에는 그 뒤에 대출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 뒤에 미국 같은 경우는 파산을 한 뒤에 조금씩 국가가 발행하는 신용카드라든가 대출을 조금씩 하면서 신용점수를 늘려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들이 거의 도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회생 파산 경험 이후에도 조금씩 신용과 경제 생활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빚을 갚는 게 굉장히 힘든 청년들이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뭐 신용 거래나 이후에 취업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뭐 불이익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종의 약간의 그 불이익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 제가 지켜보면 빨리 회생을 하고 빨리 정리를 하면 괜찮았을 사람이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2년, 3년, 4년이 지나서 원래 2, 3천만 원 빚이 1억 원, 2억 원 빚이 되고 나중에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도련해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뒤에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해봐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적은 그런 안타까운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금 약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회생이나 파산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가는 것이 확실하게 죽어야 확실하게 부활하고 확실하게 재기할 수 있다. 이거를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빚이 불기 전에 좀 회피하지 말고 미리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TV조선 AI 리포터 아이온입니다. 운전대 없는 택시가 이제 승객에게 요금까지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을 넘어 사업이 된 로보택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본격화한 로보택시 전쟁 알아봅니다. 승객 4명이 서로 마주보고 앉고 앞자리와 운전석은 없습니다. 아마존의 자율주행 기업 죽스가 만든 로보택시입니다.
미국 정부는 죽스가 2년 동안 최대 5,000대를 영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임시 면제 승인을 내줬습니다.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전용 차량이 유료 운행에 문을 연 것은 미국에서 처음입니다. 죽스는 이달 라스베이거스에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로보택시가 시험 단계를 넘어 돈을 버는 사업으로 바뀌면서 시장 선점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는 자동차를 한 번 팔고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승객을 태울 때마다 운임이 쌓이고 운행 데이터는 자율주행 AI를 더 똑똑하게 만듭니다. 차량 판매를 넘어 이동 서비스 시장까지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선두는 구글의 웨이모입니다. LA를 비롯한 미국 10개 도시에서 일주일에 50만 건이 넘는 완전 무인 운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양산차와 독자적인 AI 기술로 차량을 빠르게 들리는 전략을, 죽스는 운전석을 없앤 로보택시 전용 차량을 앞세웠습니다. 중국 바이두도 저렴한 전용 차량과 대규모 운행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도시에서 더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초반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빠른 확산만큼 중요한 건 안정성입니다. 중국 우한에서는 시스템 오류로 바이두 로보택시 100여 대가 한꺼번에 멈춰섰습니다. 로보택시가 진짜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으려면 기술력뿐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 능력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증시 전망 알아봅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크게 되살아났지만 반등의 힘은 반도체 두 축에 집중됐습니다. 오늘은 이 흐름이 진짜 반등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인데요. 3대 AI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챗GPT는 오늘 코스피를 상승 우세로 봤습니다. 미국 기술주 반등과 반도체 수출 호조는 긍정적이지만 급등 뒤 차익 매물은 부담이라고 짚었습니다. 변수는 외국인의 반도체 추가 매수, 투자 심리는 신중한 낙관입니다. 제미나이는 6,500선 안착 시험을 전망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단기 숏 커버링을 넘어 실제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라고 봤습니다. 주목 업종은 AI 메모리, 투자 심리는 신중한 낙관입니다. 클로드는 방향 확인의 하루로 봤습니다. 역대급 반등이 이어질지, 과열 부담에 되돌림이 나올지 갈리는 구간이라는 분석입니다. 변수는 반도체 수급 지속성, 투자 심리는 신중한 낙관입니다. 새 AI 모두 반등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외국인 수급과 차익 매물 소화를 확인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밤이 되자 서울 여의도 한강 수영장에서 시민들이 음악에 맞춰 파티를 즐기는 장면입니다. 열대야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더운 밤을 시원하게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DJ가 틀어주는 음악과 함께 물을 뿌리는 모습이 싸이의 흠뻑쇼를 방불케 합니다. 서울 여의도 수영장의 야간 디제잉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금토 일마다 열릴 예정입니다. 강원도 강릉 경포 해수욕장에는 밤에도 더위를 식히는 피서객들로 붐볐는데요. 돗자리를 깔고 아침까지 잠을 자는 피서객들도 많았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열대야와 함께하는 여름밤 행사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고요? 네, 서울시는 한강 페스티벌 여름 축제의 일환으로 여름밤을 즐기기 위한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한강공원에 마련된 임시 야영장에서 시민들이 캠핑을 했고요. 한강 무소음 DJ 파티 참가자들은 무선 헤드셋을 쓰고 조용히 춤을 즐겼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시민들이 외벽을 통해 영화를 보며 여름밤을 즐겼습니다. 네, 폭염 때문에 낮에는 외출을 하지 않는 게 좋다던데 여름밤에 다양한 행사 참여해보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어제 양산에서는 무려 42.5도에 달하는 역대 가장 뜨거운 날씨가 기록됐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42도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늘부터는 폭염의 중심이 서쪽 지역으로 옮겨집니다. 이제는 극심한 더위가 수도권을 달구겠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폭염 중대경보는 전남, 광주와 영남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37도, 광주 39도까지 치솟는 만큼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면 하늘이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과 오존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 북부 지역에는 5에서 1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과 대전 37도, 대구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더위의 기세는 좀처럼 꺾일 줄 모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4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